비전의 시대를 사는 원조365 친구 여러분, 오늘 평안하시나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인성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서 인성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성 시간의 제목은 꿈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세계 역사를 총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조36 학교는 36 중학교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학교는 왕자와 공주의 교과서인 성경에 있는 잠언의 말씀을 주제 성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학교에 많이 걸려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학생들이 행하는 일들,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평생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참 비전을 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들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내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부분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성경에도 문제를 직면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수도를 포위하고 아주 에워싼 모습입니다. 쳐들어온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유프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을 그 하류를 근거지로 이렇게 지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저무는 강대국인 이집트마저도 공격하고 대결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낀 지역이 바로 여기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팔레스틴이라고 불렀고, 과거에는 유대왕국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잘 싸우는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버티고 버텼지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침공했는데요. 사람과 물자를 약탈하고, 많은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나라의 국고를 다 털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갔지요. 그렇게 잡혀간 귀족 가운데 다니엘과 3 친구가 있었습니다.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많은 고고학자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실존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실존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고대 중동 지역을 발굴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이스타 게이트라는 문을 발견합니다. 바벨론에서요. 그 문에 건립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문명사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할 텐데요. 바로 재료공학사가 조망한 세계 문명에 대한 총론 부분입니다. 이 공학사가 성경을 읽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부분을 읽게 되었어요. 큰 나라가 통치하고 또 정복하고 전쟁을 이끌던 왕, 바로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늦게 잠들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잠이 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뭐라고 해요? 다스린 지 2년이에요. 1학년, 2학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3학년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꿈을 꿨는데 분명 어떤 꿈인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 그냥 잊자, 지나갔으니까 아마 좋은 일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꼭 알아야 되겠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들을 섬기던 신관들, 학자들, 관리들에게 이 꿈을 알아내라고 명령합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대신 그 꿈을 꾼 수 있는 사람,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왕은 너무 엄격했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후원해주고 그렇게 급여를 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불똥이 튑니다. 그동안 포로들을 선발해서 잘 교육했어요. 그죠? 그들에게 알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못 알아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밥도 못 벌어먹는 놈들. 막 이러면서. 하루아침에 왕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어요. 이때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미를 달라고 청해요. 만약 다니엘이 못 알아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학자가 다 죽어요. 알아내면요, 모두 다 사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세계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해답을 얻었을까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로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이 봐요. 이 꿈을 주신 이유는 왕에게 누군가가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에게도 그 꿈을 꾸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꾼 꿈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어떤 금속 물질이 나오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자, 순금 뭐가 나왔죠? 은. 그리고 노, 구리 동 나왔어요. 자, 또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쇠가 나왔고요. 철. 그죠? 그리고 철 얼마와 진흙 얼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마지막으로 돌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돌 가운데서 깨내서 뭘 다 얻죠? 금은 동철 이게 다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더 잘게 찌르면 이 돌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가루가 돼가지고 흙이 되는 것처럼. 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돌이 나왔으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그리고 다 부서져서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돌이 산을 이루면서 마칩니다. 자, 금속 제도를 여러분 찾았어요? 뭐가 나왔었어요? 네, 금, 그 다음 은, 그 다음 놋, 그 다음 쇠, 그리고 진흙과 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 이 순서를 재료로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순열은 외적으로 볼 때는 금속이 점점 강해지는 순서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 가치는 어떻게 돼요? 점점 하락하는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상을 재료로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등장 순서를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과 기계문명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표면적으로 점점 강하고 단단해진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의 정신적인 가치는 어떻게 해요? 점점 하락하고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듯해요. 그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동, 철 이렇게 하고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리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다면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할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다니엘이 말합니다.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해석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왕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그래서 왕이 이 나라의 어느 곳이든 어느 것이든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왕은 뭐에 해당된다고 얘기해요? 금이다. 금머리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역사를 호롱했던 어떤 나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죠? 당시에 천하를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좋지요. 자, 금은 몇 도에 녹나요? 네, 섭씨 1064도에 녹아요. 금속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귀중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완전하다고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금은 값진 것, 귀한 것, 부유한 것의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순금은 가장 값진 것, 또 정결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금덩이만 주워도 대단한데 순금은 더 대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머리는 온몸을 이끌어가는 사령탑이에요. 머릿속에서 모든 행동이 분출되어 나오는 거죠. 순금과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머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으로 이끌어갈까요? 황금 머리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가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어떤 크루즈 선박이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조난을 당합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무인도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박도 모래톱에 걸려 있어서 배에 있던 두세 달치 식량들을 다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섬도 적당해서 사람들이 식량을 절약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겨울도 준비할 수 있고 구조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그리고 식량을 이렇게 증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땅을 일궈서 식량을 심자라고 하고 씨앗을 이제 심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근데 땅을 딱 읽었더니 뭐가 발견돼요? 네, 사금이 발견됩니다. 금이 발견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일구는 것은 그만두고 다 뭐예요? 돈 벌자 그러면서 계속 땅을 파헤쳐서 금 찾기에만 집중했어요. 몇 달 후 식량이 떨어졌어요.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들 주위에는 찾은 금들이 많이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굶어 죽다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자는 거예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막 세계를 향해서 점령하고 막 정복하고 있는 이 나라의 최고 정점에 선 그 왕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제 당신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기분을 맞춰서 그 사람에 맞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원죄362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황금의 나라, 이 나라가 아주 완전한 나라가 정말 순전한 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금은 독특하게도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부유함과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 되고 또한 그 황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탐욕과 또 타락과 또 이런 유혹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은은 어떤 금속이에요? 은은 몇 도에 녹죠? 961.8도에 녹습니다. 금과 더불어서 귀금속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죠. 더구나 은은 금속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기계적인 성질이 금과 많이 비슷해서 부드럽고 그리고 연성이 매우 좋은 그런 그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은 열과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금보다 더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이 금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뭐예요? 색깔이 다르죠. 광채가 다릅니다. 화학적 성질이 달라요. 근데 은이 아무리 빛나도 금과 딱 견주어 보면은 광채를 잊어버리게 되죠. 찬란한 황금빛 태양을 보다가 밤이 딱 되면 싸늘하게 식어버린 달의 냉기를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금속을 배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중세 연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녹는 점으로 보면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1064도에 녹는 금, 은은 더 빨리 녹으니까 서로 싹 섞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금과 은이 본질적 화학 조성이 다 달라서 그토록 배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금에서 은으로 격화되는 나라의 가치가 이제 떨어졌어요. 나라의 가치 하락은 무엇을 의미하죠? 인간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 영토는 더 넓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사람들의 가치가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의 가치는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세 번째 나라, 놋나라가 등장합니다. 놋은 동으로 아연과 구리 합금으로 장식품이나 건축 보조물이나 무기 등에 많이 쓰였어요. 올림픽 메달에도 모든 메달이 다 갑자예요. 금은 동, 그죠? 근데 세 번째 메달에 해당되는 것이 뭐라고 해요? 동메달입니다. 동 중에서도 청동은 1083도에 녹는 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갖다 섞나요? 232도에 녹는 주석을 섞어서 구리 합금을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전부터 창칼이나 포신 같은 무기류뿐만 아니라 청동상, 동화 같은 그런 제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구리에 아연을 섞은 것을 황동이라고 하고도 노쇠라고도 하는데 청동과 함께 아주 중요한 합금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합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때부터 인류가 사용하는데 친근해졌고요. 비철금속 가운데는 가장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아연의 양이 많아지면 경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합금의 색도 구리의 붉은색을 띠는 그런 황색으로 접근해 가서 황동이라고 하죠. 우리 10원짜리 동전이 옛날에 황동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1836년에 CJ 톰센이 문화사의 발달 과정을 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렇게 분류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어져요. 고고학상 이 삼시기가. 근데 문화의 정도가 높은데 주석이 없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청동기 유물들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팍 뛰어넘어요. 바로 철기로. 그래서 이 분류 과정은 적절한가? 아직도 이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동이 신상 가운데 어디를 차지하고 있죠? 이 배, 그죠? 허벅지 여기입니다. 주석과 아연을 섞어서 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인간에 매여 있는 가장 원초적인 탐심과 음욕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배를 따뜻하게 위해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탐심, 음욕까지요. 자,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가 틀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쇠 어때요? 단단하죠. 아마 이 금속 가운데 가장 높은 온도에서 지금 녹는 점을 가질 거예요. 용의 온도가 몇 도죠? 바로 1535도입니다. 바로 풍부한 철광이 있으면 막 발달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철은 산업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철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그냥 철광석을 깨요. 그죠? 그리고 주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탄소 함량이 1.7% 정도인 철입니다. 근데 용광로에서 이것을 점점 어떻게 해요? 강화해가지고 연철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바로 모든 철 제품은 이 선철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선철에서 탄소를 좀 더 빼서 하면 한 0.1%까지 빼내면 그 사이 1.7%까지가 강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죠. 근데 강철에서 탄소를 더 빼면 연철이 됩니다. 자, 연철에서 탄소를 더 빼면 순철이 돼요. 자, 순철은 어떻게 될까요? 휘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죠? 근데 고대에는 이 산화철을 가열해서 다시 여기다 탄소를 집어넣으면서 다시 거꾸로 왔다가 다시 진행했다. 이걸 반복하면서 쇠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졌어요. 자, 우리나라 주몽의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어요. 그죠? 괴련철, 그 산화철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막 강철검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철들은 불순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막 산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철기 문물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바로 산화철 때문에 막 산화돼서 다 사라져 버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해면철은 청동기보다 조금 더 나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 히타이트족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해면철을 숯불위에 더 가열하고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두들겼어요. 그리고 불순물을 빼는 단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아주 적은 0에서 0.2%의 연철을 만들어내요. 자, 만들어낸 과정은 길었는데 연철로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무게는 청동기 시대와 같거나 오히려 가벼워요. 그런데 강도는 아주 월등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는 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용할까요? 바늘부터 선박까지. 대단한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12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과광법이 개발된 시대가 586년경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히타이트족 가운데 페니키아인들은 이 철기 문명을 발달시켜서 고도로 막 정교하게 해서 이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중동에서 이제 서방으로 넘어가서 이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지중해에서 최고로 정교한 철기 기술을 가졌어요. 그때 이쪽에 있던 나라가 뭐예요? 로마라는 나라잖아요. 그죠? 현재 철은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로 철도, 항만, 도로를 건설하는데 세계에서 시멘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이 철기를 이렇게 사용한 이후로 어쩌면 인류의 역사에서는 힘의 논리로 다스리는 그런 철기 시대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힘과 무력의 상징, 철. 그죠? 냉혹한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철. 지배자와 피지배의 종속 관계가 생기는 것, 철. 그 힘의 평형이 딱 깨지면 어떻게 돼요? 표면적인 그 평화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철로 막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신상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통시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의 흐름대로 이렇게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공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자, 황토 진흙 알죠, 여러분? 자, 진흙은 이 아이러니하게도 철에서 불순물을 빼낼 때 사용해요. 왜요? 진흙이 녹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열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녹는 점이 있어요. 몇 도에 녹냐면 1250도예요. 아까 철은 1535도에 녹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어서 철보다 빨리 녹으니까 도자기에 있는 유약같이 생겨서 유리질 상태가 됐는데, 철에 있는 불순물을 유리질이 먼저 쭉 빨아내면서 막 휩쓸려 나가게 하니까 이물질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철에서 탄소를 빼는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게 바로 연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황토가 식어요. 철도 식어요? 단단해질까요? 그렇습니다. 단단해져 보여요. 근데 철에 불순물이 늘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철과 아마 강철 사이의 강도를 보이겠죠. 근데 둘이 합쳐져 있을까요? 말라있을 때는 합쳐져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면 흙이 점점점 빠져나가면서 위태롭게 되죠. 금과 은이 서로 합치지 않는 것처럼 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흙의 값어치는 얼마예요?
우리 값 매기지 않잖아요. 밖에 바로 나가서 여러분이 100발자국 안에서 흙을 밟게 되니까요. 그죠?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황토흙이 아니면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흙과 철이 섞여 있는 모습이 발의 모습과 같아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민족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쇠와 진흙이 섞였지만 합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현재 세계가 합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또 따라야 되고요. 정말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겨요? 돌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가 선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은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당신의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에 다니엘 왕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절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줍니다.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자, 나라들이 이대로 정말 이어져 나갔을까요? 네,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맨 위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그리스, 그 다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나는 유럽 사회,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들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디까지 흘러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 방금 전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지금의 세계의 주도권은 미국이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미국은 뭘 믿는 나라죠? 미국 달러에 In God We Trus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믿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자, 비전을 품는 친구들,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니까 어때요? 성경은 이처럼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책,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서양을 알아야 그들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더 자세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기대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쇠퇴합니까? 발전합니까? 쇠퇴하고 있습니다.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질량은 보존되고 있지만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비전을 품고 사는 우리 원주365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갖고서 전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입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